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 채널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레이먼드 카버. 토요일 오후 그녀는 쇼핑센터에 있는 제과점까지 차를 몰고 갔다. 갈피마다 케이크 사진들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인더를 훑어본 뒤 그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녀가 고른 케이크에는 하얗게 뿌려놓은 별들 아래 우주선이 설치된 발사대, 그리고 반대쪽으로 빨간색 프로스팅으로 만든 행성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이름인 스코티는 그 행성 아래에 초록색으로 적을 예정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이가 8살이 된다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굵은 목의 늙은 빵집 주인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빵집 주인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게 작업복인 모양이었다. 앞치마의 끈은 겨드랑이 아래를 거쳐 등을 한 바퀴 휘감은 뒤 다시 앞으로 나와 묵직한 허리 아래에서 매듭을 짓고 있었다. 그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녀가 얘기하도록 했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얘기하게 했다. 그는 막 일하러 왔고 밤새 빵을 구울 작정이었으므로 서두를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빵집 주인에게 자신의 이름 앤 와이스와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월요일 아침에 오븐에서 막 꺼낸 케이크가 준비될 텐데 아이의 파티는 그날 오후에 열릴 테니 시간은 충분했다. 빵집 주인은 쾌활하지 않았다. 예의상 주고받는 가벼운 대화도 없이 둘은 최소한의 말만, 필요한 정보만 교환했을 뿐이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했고 그녀는 그게 안 좋았다. 그가 한 손에 연필을 쥐고 계산대로 몸을 숙이는 동안 그녀는 그의 허접한 용모를 살피며 빵 장사가 되는 일 말고 그의 삶에서 다른 걸 해보기라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녀는 애엄마의 33살이었고 그녀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 특히 그녀의 아버지 뻘 정도로 늙은 빵집 주인의 나이라면 이런 케이크와 생일 파티에 특별한 시기를 지나온 자식들이 있을 게 분명할 것 같았다. 자신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퉁명했다. 무례한 건 아니고 다만 퉁명했다. 그녀는 그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일을 포기했다. 그녀는 제과점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 길고 육중한 나무 탁자 한쪽 끝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이팬들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탁자 옆에는 선반이 텅 비어 있는 철제 보관함이 있었다. 또 거대한 오븐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웨스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빵집 주인은 특별 주문 카드에 인쇄체로 정보를 다 기입한 뒤 바인더를 덮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월요일 아침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아침 생일을 맞은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함께 걸어서 등교하고 있었다. 포테이토칩 한 봉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생일을 맞은 아이는 그날 오후에 있을 생일 파티에서 친구에게 받을 선물이 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앞을 살피지 않은 채 걸어가던 아이는 교차로에서 인도 연석에 발을 헛디뎠고 곧바로 차에 치여 쓰러졌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이의 얼굴은 배수로에 처박혔고 다리는 차도 쪽으로 나와 있었다. 두 눈은 이미 감겼으나 다리만은 마치 기어 나오겠다는 듯이 앞뒤로 까딱거렸다. 친구는 포테이토 칩 봉지를 떨어뜨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100피트쯤 더 나아갔던 차는 길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돌아봤다. 그는 아이가 불안정한 자세로 일어설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아이는 선체로 비틀거렸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으나 멀쩡해 보였다. 운전사는 기어를 넣고 떠나버렸다. 생일을 맞은 아이는 울지도 않았지만 그게 무엇이든 뭐라고 말할 만한 상태도 아니었다. 자동차에 부딪힌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친구의 말에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는 학교로 갔다. 하지만 생일을 맞은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그녀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자기도 옆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무릎으로 끌어당긴 채 스코티 정말 괜찮은 거니? 라고 물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소파에 몸을 파묻더니 눈을 감고 축 늘어졌다. 아무리 깨워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남편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하워드는 진정하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아이를 태워갈 구급차를 전화로 부른 뒤 자신도 병원으로 출발했다. 당연히 생일 파티는 취소됐다. 아이는 충격에 의한 가벼운 뇌진탕과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구토가 있었고 아이의 폐에 체액이 들어차 그날 오후에 펌프로 빼내야만 했다. 이제 아이는 꼭 깊은 잠 속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혼수 상태는 아니었다. 닥터 프랜시스는 부모의 눈빛에 서린 공포를 보고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엑스레이 촬영과 검사를 거친 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던 그날 밤 11시, 이제 아이가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하워드는 병원을 떠났다. 앤과 함께 오후부터 줄곧 병원에서 아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깐 집에 들러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을 작정이었다. 1시간 안에 올게.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손을 잡았다. 그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이가 깨어나 모든 게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워드는 병원에서 집까지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비에 젖은 어두운 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늦췄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순탄했고 그로서는 만족스러웠다. 대학, 결혼, 경영학 고급과정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다닌 1년의 대학생활, 투자회사의 하위 동업자, 아버지 되기. 그는 행복했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들은 다들 자리를 잡았으며 대학 친구들은 모두 사회에 나가 나름의 위치를 차지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면 한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내팽개쳐버리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힘들로부터도 또 그 어떤 실제적인 위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집 앞 진입로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했다. 그의 왼쪽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차에 앉아서 이성적인 태도로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애썼다. 스코티는 차에 치였고 병원에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곧 멀쩡해질 것이었다. 하워드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한 번 훑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집안에서 개가 짖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더듬거리는 동안에도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었다. 그러는 게 아니었다.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막 문 열고 들어온 참이었어. 여기 가져가지 않은 케이크 하나가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죠? 하워드가 물었다. 케이크 말이요. 그 목소리가 말했다. 16달러짜리 케이크. 하워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려고 애쓰며 수화기를 귀에다 바짝 붙였다. 케이크라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젠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목소리가 말했다. 하워드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위스키를 들이마셨다. 그는 병원에 전화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욕조에 물을 받는 동안 하워드는 얼굴에 거품을 바르고 면도를 했다. 그가 욕조에 들어가 발을 뻗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욕조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와 수건을 집어들고 집안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병원을 떠난 일을 두고 자신에게 바보, 이 바보라고 소리치며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소리쳤을 때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그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도 애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워드를 올려본 뒤 다시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였고 머리에 감고 있는 붕대도 그대로였다. 아이의 숨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규칙적이었다. 병상에 설치된 쇠막대에 걸린 용기에서 튜브를 통해 아이의 팔로 포도당이 주입되고 있었다. 좀 어때? 하워드가 말했다. 이건 다 뭐지? 그는 포도당 용기와 튜브를 가리켰다. 닥터 프랜시스의 지시야. 영양 보충이 필요하대 기력을 끌어올려야만 해. 그런데 왜 깨어나지 않는 걸까?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워드는 그녀의 뒷머리에 손을 올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훑었다. 얘는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야.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야. 닥터 프린시스가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그가 말했다. 당신도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떨까? 여긴 내가 있을게. 자꾸 전화하는 미친놈이 있는데 상대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 누군데? 그녀가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여기저기 전화 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작자겠지. 어서 가봐.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러지 말고. 그가 말했다. 잠깐이라도 집에 갔다 와. 아침에 나랑 교대하면 되잖아. 괜찮을 거야. 닥터 프랜시스가 뭐라고 했어? 스코티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은 푹 자고 있어. 그게 다야. 간호사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병상 쪽으로 다가오며 그녀는 그들을 향해 목례했다. 그녀는 이불 밑에서 아이의 왼쪽 손을 잡아 뺀 뒤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찾고는 시계를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팔을 이불 속으로 밀어넣고 병상 발치로 가더니 거기 붙은 클립보드에 뭔가를 기입했다. 좀 어떤가요? 앤이 물었다. 하워드는 앤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에 지그시 힘을 줬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느꼈다.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곧 또 오실 거예요. 병원에 다시 오셨거든요. 지금 회진을 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집사람에게 집에 가서 쉬지 않겠냐고 말하던 중이었어요. 선생님 다녀가신 다음에요. 하워드가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제 생각에 그런 일은 두 분 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간호사는 금발머리에 덩치가 큰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여인이었다. 말에 독특한 억양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앤이 말했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잠만 잘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좋아지는 건지 뭔지. 그녀는 손을 눈가로 올리고 잠시 머리를 앞쪽으로 떨궜다. 하워드는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가 다시 목 쪽으로 옮겨가 거기 근육들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프랜시스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간호사는 말했다. 그러고는 병실을 나갔다. 하워드는 잠시 아들을 이불 밑에서 조용하게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을 바라봤다. 사무실로 앤의 전화가 걸려온 그 끔찍했던 몇 분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심이 그의 온 몸을 감쌌다. 그는 머리를 가로젓기 시작했다. 스코티는 괜찮다.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자는 대신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팔에는 주사바늘을 꽂은 채 병원에 누워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건 나아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병실 안으로 들어온 닥터 프랜시스는 하워드와 악수했다. 헤어진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앤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선생님. 네. 그가 말하고 목례했다. 일단 아이부터 봅시다. 의사는 말했다. 그는 병상 옆으로 가서 아이의 맥박을 쟀다. 그는 아이의 한쪽 눈꺼풀을 젖혀 들여다본 뒤 다른 쪽 눈도 살폈다. 하워드와 앤은 의사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러더니 의사는 이불을 걷고 청진기로 아이의 심장과 폐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이의 아랫배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봤다. 검진을 마친 그는 병상 끝으로 가서 차트를 들여다봤다. 그는 시간에 주목하더니 차트에다가 뭔가 휘갈겨 쓴 뒤 하워드와 앤을 바라봤다. 선생님, 앤은 어떤가요? 하워드가 물었다. 도대체 정확하게 문제가 뭡니까? 왜 깨어나지 않는 건가요? 앤이 물었다. 의사는 태닝한 얼굴에 어깨가 떡 벌어진 미남이었다.
그는 줄무늬 넥타이에 아이보리 커프스 단추가 달린 푸른색 스리피스 양복을 입고 있었다. 회색 머리칼을 머리 양쪽으로 잘 빗어넘겨서 이제 막 연주회라도 갔다 온 사람처럼 보였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따로 말씀드릴 진전은 없지만 차차 좋아지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이는 괜찮아요. 저 역시 아이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깨어날 겁니다. 의사는 아이를 다시 바라봤다. 검사 결과가 2시간 안에 나올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다만 두개골에 실처럼 가는 금이 갔어요. 그런 게 있는 건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앤이 말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뇌진탕하고요. 물론 쇼크 상태라는 건 아실 테고. 의사가 말했다. 쇼크의 경우 때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위험에서는 벗어난 겁니까? 하워드가 말했다. 아까는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혼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한 뒤 하워드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의사를 쳐다봤다. 맞아요. 이걸 혼수 상태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의사는 한 번 더 아이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주 깊이 잠든 것뿐이에요. 몸이 제 나름대로 회복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실제적인 위험에서는 벗어났어요. 분명하게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깨어나고 다른 검사를 더 받아보면 좀 더 분명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혼수 상태인 거예요. 앤이 말했다. 뭐라고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아직은 혼수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의사가 말했다. 혼수 상태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쇼크로 힘든 거예요. 쇼크의 경우에 이런 반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손상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는 깊은 장기적 무의식 상태로 여러 날 혹은 심지어 몇 주간 계속되는 거예요. 스코티는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침까지는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전 확신해요. 이게 더 길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단 애가 깨어나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되고 잠깐 집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건 언제라도 가능해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의사는 다시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관찰하더니 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엄마는 걱정을 좀 덜 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한 문제예요. 그는 그녀를 향해 목례하고 다시 하워드와 악수한 뒤 병실을 떠났다. 애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그래도 열은 없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세상에, 하지만 이건 너무 차갑잖아. 하워드, 원래 이 정도였나? 머리 좀 만져봐. 라고 말했다. 하워드는 아이의 관자놀이에 손을 댔다. 그의 호흡이 느려졌다. 내 생각에 지금으로서는 원래 이 정도인 것 같아. 애는 지금 쇼크 상태야. 알지?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방금까지 의사가 여기 있었고 스코티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애는 이빨로 입술을 깨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더니 자기 의자로 가서 앉았다. 하워드는 그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녀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녀를 달래주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건 그로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이 거기 있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올리고 힘을 줬다. 그러고는 그냥 잡고만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따금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손을 빼냈다. 기도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니까 또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감고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스코티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게 다지만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는 쉬웠어. 그냥 술술 나오네. 당신도 기도하고 싶으면 이라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난 벌써 했어. 그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아니 어제 오후구나. 당신 전화 받고 병원으로 차 몰고 오는 동안 기도했어.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잘했어.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들이 이 곤경 속에 함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는 그 곤경이 자신과 스코티에게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내내 함께 있으면서 도왔음에도 그녀는 하워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기뻤다. 아까 그 간호사가 들어와 다시 아이의 맥박을 재고 병상의 용기에서 흘러드는 용액의 양을 살펴봤다.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방사선과에서 온 파슨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콧수염이 무성했다. 그는 웨스턴 셔츠와 청바지에 로퍼를 신고 있었다.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더 찍어야 하거든요. 그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사진도 더 찍어야 하고 스캔도 받아야 하고. 뭐라고요? 앤이 말했다. 스캔? 그녀는 새로운 의사와 병상 사이에 섰다. 엑스레이는 이제 찍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찍게 돼 죄송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을 좀 더 찍고 뇌 스캔을 해보려는 겁니다. 맙소사. 앤이 말했다. 이런 경우에 다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예요. 새로 나타난 의사가 말했다. 왜 애가 여태 깨어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내려는 것뿐입니다. 정상적인 치료 절차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분만 밑에 데려갈게요. 그 의사가 말했다. 잠시 후 간호보조원 두 사람이 바퀴 달린 침대를 끌고 병실로 들어왔다. 검은 머리칼, 거무스름한 얼굴색에 하얀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아이의 몸에 연결된 튜브를 떼고 아이를 바퀴 달린 침대로 옮겼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그 침대를 밀며 병실을 빠져나갔다. 하워드와 애는 바퀴 달린 침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애는 아이를 빤히 쳐다봤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보조원 두 사람은 각기 침대의 양쪽 끝에 서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 번 한 사람이 자기네들 말로 뭐라고 얘기하자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것을 빼고는.
이윽고 아침이 찾아와 방사선과 바깥 대기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들은 병실로 돌아갔다. 하워드와 앤은 다시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다시 두 사람은 병상 옆에 자리 잡았다.